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첫 수업인데요. 우리 서로에게 그냥 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중에도 호칭해야 되니까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되죠? 네. 네, 좀 님부터. 네, 혹시 성함 어떻게? 좀 이용석이라고 하고요. 용석님. 네. 네. 베트남어를 왜 공부할 생각이 있으세요? 베트남에 3년 있었고요. 아, 3년 있는데 범장 하다가 와서 네. 다음에 좀 놀러 갈 것 같아요. 좀 아, 배워보려고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좀 같이 베트남어를 재미있게 네. 공부하기를 바랄게요. 네, 저는 장보미라고 네, 하고요. 보미님. 뭔가 앞으로 베트남에 갈 일이 있지 아, 않을까. 그죠. 네. 요즘은 네. 한국과 베트남 좀 관계가 많이 좋아졌죠. 네. 기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어를 좀 잘 하시면 진짜로 제 생각은 좀 많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네. 저는 심연금이라 하고요. 그 회사 업무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저도 자기소개 좀 해보겠습니다. 저 한국 이름이 있거든요. 한국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냥 항상은 베트남 이름 소개해드리면은 그러면 한국 분들한테도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바로 한국 이름도 지어봤어요. 한국 이름은 정예현이거든요. 정예현. 근데 우리 베트남어 수업 있기 때문에 저의 베트남 이름도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특히 제 이름 통해서 바로 베트남 사람들의 이름의 특징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할 거예요. 제 풀네임은 이렇게 생깁니다. 네, 제가 그냥 베트남어로 발음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땡티 투히엔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알다시피 아까 제가 그냥 각 음절이거든요. 음절. 각 음절은 그냥 소리 한 번만 내는 겁니다. 땡티 투히엔 그렇게 하거든요. 네, 여기는 제 이름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베트남 사람들 이름도 같은 특징을 좀 소개해 드린게요. 가장 먼저 나타내는 것은 바로 성입니다. 성. 저의 성이거든요. 성. 그리고 역시 베트남도 한국 사람과 같이 좀 중국도 그렇게 해요. 저의 성은 역시 저희 아버지의 성에 따라 지어졌습니다. 네. 성은 아빠의 성.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이름은 여기. 이거는 the last name이거든요. the last name입니다. 여기 middle name이라고 해요. middle name. 중간 이름이라고 해요. 근데 한국어인 경우는 이렇게 3개의 음절밖에 없어요. 그죠? 대부분. 당연히 바로 2개의 음절, 성하고 이름. 그리고 바로 4개의 음절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바로 이렇게 3개의 음절이 있죠. 그죠? 베트남인 경우는 저의 시대는 이렇게 4개 음절은 좀 유형입니다. 근데 그냥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런 구성 아닙니다. 어떤 구성이냐고 물으면 한 80년대 이전이면 그러면 베트남 사람 이름도 대부분은 3개의 음절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구성하냐고 물어보면 그때는 여자하고 남자는 그냥 이름 통해서 좀 잘 알 수 있어요. 여자인 경우는 성. 역시 똑같이 바로 아버지의 성에 따라 지어진 거예요. 성 플러스 이렇게 이런 글을 해요. T. 그 다음에는 이름, name 해요. 80년 전. 남자인 경우는 성 하고 그 다음에는 wan
하거든요.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name 입니다. 이렇게 80년 전, 80년대 전이면은 다 이렇게 구성됩니다. 근데 저의 시대 되고 여기는 약간은 여자이면 똑같이 다 T 중간 미드네임 밖에 없었어요. 약간 지루해요. 그죠? 남자이면 van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루하니까 그러면은 여기는 끼어서 이름 하나 더 들어가요. 그래서 제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투희연. 네, 투희연. 원래 이렇게 name은 투희연이라고 해요. 투희연은 한국처럼 예현이라고 해요. 여기는 대응되는 느낌이에요. 대응되는 느낌. 네. 자, 저의 시대는 대부분은 80년 이후부터 그리고 2000년대까지 계속은 이런 유형이었어요. 근데 2000년부터는 또 바뀌어요. 또 바뀌어요. 어떻게 바꾸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추세는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그냥 단순히 이런 부분을 빼요. 그래서 다시는 이름도 3개 음절밖에 없죠. 맞죠? 이렇게 성하고 미드네임하고 그리고 the last name 해요. 이렇게 2000년부터 첫 번째 추세는 그렇게 해요. 두 번째 추세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아직도 4개 음절인데 근데 이 부분 대신에 엄마의 성, 어머니의 성 들어가요. 그래서 아빠의 성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는 엄마의 성, 그 다음에는 아이 이름. 아이 이름은 무조건 이렇게 2개의 음절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국과 비교하면 이렇게 대응돼요. 투희는 예현이라고 해요. 네. 자, 하나 더 있어요. 한국 분들 많이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많은 한국 분들 저한테 이렇게 질문해요. 베트남 사람들 계속은 같은 이름은 같이 사용하는 편인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아는 베트남 사람들 중에 희엔이라는 사람은 여러 명 있어. 네, 그렇게 하거든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어떤 경우는 희엔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휘엔이 있어요. 네, 원래는 완전히 다른 이름거든요. 근데 한국 분들 아직도 구별 못해서 그래서 같은 이름인 줄 알아요. 첫 번째 오해. 두 번째 오해는요. 베트남 사람들 대부분은 그냥 the last name만 불러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한국어로 비교하면은 현만 불어요. 예현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현, 준, 남 그렇게 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냥 현인 경우도 예현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 예현도 있어요. 서현도 있어요. 소현도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근데 그 똑같이 다 현이라고 부르면은 결국은 같은 이름을 쓰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점에 대해서 한국 사람과 베트남 사람들 똑같은데, 그죠? 이름 구성은 똑같은데 그냥 다르게 부르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겼어요. 맞죠? 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런 이유는 제 희연 아까 제가 처음부터 강조했는데 제가 소리 딱 한 번만 냈어요. 희연. 근데 대부분 한국 분들 특히 베트남어를 배우지 않는 분들 그렇게 발음하지 못해요. 그죠? 희엔이라고 해요. 대부분은 이렇게 바로 2개 음절으로 해요. 이런 점 통해서 희엔은 여기 예현처럼 대응된다. 그죠? 이거는 예현, 희엔 2개 음절이구나. 그죠? 그래서 이미는 바로 이거 통해서도 한국어처럼 했어요. 그래서 같은 이름을 사용된다. 그렇게 오해했었어요. 그죠? 근데 아닙니다. 만약에 꼭 한국 방식으로 부르면은 그러면 제 이름은 투현이라고 해야 돼요. 희엔 아니에요. 그죠? 희엔은 아직도 그냥 the last name만 부르는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제 이름 통해서 그러면은 베트남 사람들의 이름을 특징 좀
좀 알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 더 있어요. 제가 그냥 마음대로 이 한국 이름을 지어진 거 아닙니다. 아니었어요. 네, 베트남어도 한국어도 약간은 중간 언어 통해서 연결될 수 있어요. 어떤 언어인 것 같아요? 한 한자. 네, 한문, 한자, 중국어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요, 저의 성은 링인 경우 이런 한자이거든요. 이런 한자. 그러면은 정도 이런 한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제 이름은 정예현은요. 투는 여기는 바로 가을 뜻이거든요. 가을. 네, 계절의 가을이거든요. 그리고 희은은 착하다, 어질현이거든요. 어질현. 여기 그래서 제가 바로 얘는 뭐 유순할 예입니다. 그래서 가을처럼 성격이 유순한 사람. 그리고 여기는 어질현이잖아요. 착한 사람이 되기를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좀 뭐 기대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이렇게 정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여러분 베트남에 관련된 좀 뭐 인연 그죠? 있으면은 그러면은 나도 스스로 그냥 상대방 배려 그죠? 왜냐하면 그냥 우리끼리는 우리 이름을 부르면은 하나도 불편 없는데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 이름 부르는 게 좀 쉽지 않아요. 진짜로. 그죠? 그래서 그냥 배려해 주기려고 해서 나는 그냥 상대방의 언어로 이름을 바꿔서 좀 소개해서 서로에게 그렇게 부르는 게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쉽게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같은 방식으로 좀 이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먼저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지금은 본격적으로 잠깐 베트남 그리고 베트남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베트남. 베트남 가보신 적이 있죠? 영경님 안 가보셨어요? 네. 저도 가봤어요. 아, 가봤죠. 어디 가셨어요? 호치민에서 호지민. 네. 그러면 용성님은? 호치민, 하노이, 다낭. 아, 네, 그죠. 깜빡이. 그러면 거의는 다 가봤어요. 네. 알다시피 베트남 모양은 약간은 S자 같아요. 맞죠? 여기도 있어요. 이거는 꼭 해야 돼요. 안 하면은 문제가 돼요. 네. 이렇게는 S자 생깁니다. 길어요. 진짜로 길어요. 그래서 베트남의 수도는 대부분 이쯤 정확하지 않는데 여기는 하노이입니다. 하노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밑쪽에는 호지민 시티. 호지민 시티예요. 이렇게 그 정도만 알아요. 근데 하나 더 알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쯤에 여기는 회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는 세 가지 지역을 소개하냐고 그러면 베트남 좀 길어요. 그래서 좀 약간은 길어서 지리적, 경제적은 다 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은 그냥 좀 이렇게 지역은 세 부분으로 좀 나눠져 있어요. 북부 지역, 중부 지역, 남부 지역. 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북부 지역은 역시 하노이의 중심이에요. 하노이 중심. 남부 지역은 호지민이 중심. 그리고 중부 지역은 나낭도 중부 지역이거든요. 경제적으로는 아마도 다낭. 근데 왜 소개하냐고 그러면 한국인 경우는 완전한 역사적인 도시는 경주인가요? 경주죠. 경주. 그러면 회도 그런 느낌이에요. 완전한 베트남의 역사는 다 회에서 있었어요. 원래는 처음에 다 회에 있었어요.
네, 그렇게 하거든요. 네, 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경우도 이렇게는 세 가지 좀 나눠져 있어요. 네, 아마도 하노이에 가보신 적이 없었는데 많은 외국 분들한테 잘 알려지는 지역은 바로 호치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바로 미국의 수도는 뉴욕인 줄 알았어요. 그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 바로 베트남의 수도는 호치민시티인 줄 알아요. 제가 믿어요. 그죠? 근데 아닙니다. 베트남의 수도는 하노이죠. 하노이입니다. 네, 하노이요. 네, 하노이는 수도이고, 네, 호치민은 약간은 그냥 좀 광지역 그런 느낌이에요. 완전은 바로 큰 도시이죠. 네, 두 번째 큰 도시. 외에는 역사적 도시입니다. 표준어는 이쪽입니다. 네, 표준어는 이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하노이의 말은 바로 표준어와 가장 가깝습니다. 왜 가깝냐고 물어보면 왜 표준어 아니냐? 바로 가깝다고. 사람들이 점점 그 대화하면서 습관도 바꿔서 그래서 표준어도 점점 그냥 좀 표준어에서 약간은 달라진 점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 하노이에서 사는 사람들도 표준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완전히 표준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가장 가깝습니다. 그런 느낌? 그죠? 그리고 중부의 언어는 약간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게는 제주도의 말 같아요. 네, 제주도의 말. 중부는 그런 느낌. 그리고 호치민의 경우는 그냥 부산 느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언어를 좀 가르쳐 드리냐고 물어보면 표준어를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제가 좀 비교해 드린 거예요. 비교해서 여러분 편하시는 것대로 공부할 수 있게 해 드릴게요. 그죠? 왜냐면 굳이는 내가 뭐 베트남어를 공부해서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좀 아나운서가 되고 싶으면 무조건 표준어를 해야 돼요. 근데 아닙니다. 그냥 좀 베트남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게. 그러면은 표준어를 배워서 그 다음에는 내가 뭐 어느 쪽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많이 이야기하면은 그런 방언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좀 잠깐은 강조했는데 여기는 뭐 군도, 열도 있잖아요. 베트남도 여기. 이거는 꼭 해야 되냐, 왜 꼭 해야 하냐고 물어보면 안 하면은 큰일 나요. 그 한국과 일본도 바로 독도 때문에 또 논쟁 계속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베트남도 이렇게 논쟁이 있어요. 그죠?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각 나라의 사람 바로 입장이 달라요. 근데 제가 베트남 사람이기 때문에 역시 제가 이런 입장 해야 돼요. 네, 그냥 좀 그런 거예요. 그죠? 역사하고 정치 관련 없이 제가 베트남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좀 이런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죠? 네. 자, 그래서 대부분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바로 하노이 말입니다. 근데 강의할 때는 최대한 표준어를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네,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는 좀 비교해 드리는 거예요. 네, 하노이 지금은 어떻게 하는 건지, 하노이 사람들 그리고 호치민의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건지. 아마 안타깝게 중부 지역까지는 비교하기 좀 힘들어요. 그리고 특히 좀 여러분도 쉽게 헷갈려요. 그래서 안 할게요. 그냥 주로 하노이의 말, 그리고 호치민의 말, 표준어의 말 그렇게 세 가지 좀 비교해 볼게요. 네. 그뿐만 아니라 베트남은요, 한국인 경우는 바로 한민족의 그죠? 나라예요. 베트남은 한민족 아니에요.
베트남 몇 개 민족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54개. 54개 민족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 민족도 바로 자기의 민족의 말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다 무조건 베트남 사람들 다 서로의 말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진짜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똑같이 표준어를 사용하고 있죠. 만약에 그냥 이 민족과 저 민족 대화하면은 그러면은 공통 표준어를 사용해서 대화합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해요. 사파 가보셨죠? 사파에서는 거기는 소수민족들 그죠? 많았죠. 주로 그렇게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들 영어를 엄청 잘하세요. 네, 그렇게 합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는 오늘 본격적으로 베트남어를 알아볼 건데 근데 베트남어뿐만 아니라 언어를 공부하려면은 대부분은 기본 문자부터 시작할 건데 그래서 제가 이런 종이를 준비했습니다. 자, 베트남어 기본 문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어인 경우는 A, B, C 그거는 알파벳 그죠? 한국어인 경우는 바로 한글 그죠? 한글 아야, 어여, 오유, 니은, 기역 그렇게 그죠? 네, 그렇게는 기본 문자. 그러면은 이거는 베트남어 기본 문자. 솔직히는 베트남어 기본 문자는 첫 번째 표. 여기는 표는 3개 있죠? 3개 있어요. 그러면 기본 문자는 첫 번째 표하고 세 번째 표만 있어요. 세 번째. 두 번째는 그냥 제가 추가로 나중에 쉽게 소개할 수 있게 그래서 추가했어요. 기본 문자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이런 아이들은 이미 다 첫 번째 표에 좀 생겼어요. 그죠? 있었어요. 근데 그냥 좀 따로 결합해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네. 베트남어 기본 문자는 이렇게 29개의 글자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6개의 성조만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베트남어 기본 문자는 29개 문자 플러스 6개 성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알아볼 건데 근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좀 비교해 볼게요. 우리는 대부분은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마도 English, 영어, 중국어, 한국어, 베트남어 이렇게 할 겁니다. 꼭 이런 언어들은 2개의 그룹으로 좀 나누어 타라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나눌 거예요. 영어하고 중국어는 같은 그룹. 그리고 한국어와 베트남어 같은 그룹. 첫 번째부터 바로 이렇게 통해서 다행이에요. 한국어와 베트남어 같은 그룹이기 때문에 내가 쉽게 공부할 수 있겠죠. 같은 점이 많으니까. 그쵸?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영어, 중국어인 경우는 우리는 공부하면은 동시점부터 끝까지 항상은 3가지 영역을 꼭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글 모양. 어떻게 쓰는 건지 글 모양 꼭 외워야 돼요. 그죠? 특히 중국어, 그죠? 네, 외우지 않으면 쓸 수 없어요. 영어도 그래요. 그죠? 외우지 않으면 쓸 수 없어요. 근데 글은 그냥 쓸 수 있는 거예요. 발음인 경우는 2번째 영역입니다. 바로 영어인 경우는 IPI 있어요. IPI 통해서 발음해요. 중국어인 경우는 pinyin 있어요. pinyin 보고 발음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중국어는 제가 가장 쉬운 거는 해요. 이런 거.
이런 거 있어요. 그죠? 만약에 중국어를 배우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글리잖아요. 쓸 수 있어요. 이거 발음 못해. 그죠? 발음하려면은 이렇게 봐야죠. 맞죠? 그러면 이제 바로 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이런 뭐 인식하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영어도 그래요. 영어도 그렇거든요. 그죠? 영어도 그냥 보는 대로 발음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특히 새로운 단어 있으면은 무조건은 사전 통해서 IPA를 확인해서 발음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요. 완전은 쉬운 단어입니다. 그쵸? 네. 이렇게 하면은 저희 베트남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 happy 발음해요. 어떤 사람이 happy 발음해요. 근데 완전 달라요. 그죠? 그러면 제대로 하려면은 아마도 이렇게 할 거예요. P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좀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는 IPA예요. 이거 IPA. 이거는 쉬운 거죠. 근데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영어하고 중국어는 첫 번째 영역은 글 외워야 돼요. 두 번째는 바로 어떻게 발음하는 건지는 그런 것도 외워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뜻을, 그죠? 의미도 알아야 돼요. 외워야 돼요. 그죠? 해피면은 바로 뭐 즐겁다 그런 거예요. 그죠? 네, 여기는 how는 또 good 그런 거 있잖아요. 좋다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 개의 영역을 꼭 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영어를 공부하는 과정 내내, 중국어를 공부하는 과정 내내 계속은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을 동시 공부해야 돼요. 근데 한국어와 베트남어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똑같이 세 개의 영역인데 근데 여기는요 IPI 핀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없기 때문에 항상은 딱 한 번만 그 규칙을 알아보고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발음해요. 그래서 기초를 알아본 다음에는 그러면은 그 이후부터는 1번하고 3번만 공부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2번 영역은 그냥 딱 첫 걸음부터 해놓아요. 그죠? 그 다음에부터는 그냥 1번하고 3번만 알면 돼요. 그런 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한국어, 베트남어. 솔직히 한국어도 이런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쵸? 예를 들어보면 이런 간단한 단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근데 발음하면은 이렇게 해야죠. 맞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솔직히 있긴 있는데 근데 많지 않아요. 그죠? 대부분은 그냥 어느 정도도 이해할 수 있고 그죠? 어느 정도는 좀 알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한국어와 베트남어 같은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베트남어는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발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 없어요. 진짜로. 처음부터 제대로 공부하셨으면은 그러면은 발음이 문제 아닙니다. 그죠? 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거를 좀 비교해서 왜 이런 거를 좀 강조하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처음부터 꼭 잘 연습하셔야 돼요. 왜냐면 한 번만 알아보고 그 이후부터는 그런 기반으로 계속은 발전하기 때문에 그죠? 근데 기반을 잘못 연습했어요. 잘못 배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끝까지도 베트남어를 잘 못합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서 꼭 이런 영역을 바로 우리 처음부터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는 수업 빠지지 마시고 그리고 열심히 연습하는 게 그죠?
이렇게 또 계속 할 겁니다. 베트남어 기본 문자는 29개 문자하고 6개의 성조 있습니다. 많은 분들 저한테 바로 베트남어 성조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라고 해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는 그런 것을 좀 믿지 않아요. 당연히 베트남 사람이기 때문에 저한테 성조는 어렵지 않는데, 그죠? 근데 진짜로 6개밖에 없고, 그리고 다 규칙적이거든요. 다 규칙적입니다. 네, 그래서 성조는 문제 아닙니다. 진짜로. 그러면 뭐가 문제냐? 단어예요. 어휘예요. 너무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런 거예요. 진짜로. 같은 표현인데, 같은 의미인데, 비슷한 의미인데,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진짜로. 그런 거는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성조는 이렇게는 있고, 그러면은 오늘 시간은 우리 29개 문자부터 좀 집중할 거예요. 자, 베트남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한국어도 아마도 여러분 다 외국어는 공부하시면은 기본 문자부터 좀 공부할 건데, 근데 그냥 표의 순서대로 알아보는 거 아닙니다. 바로 이런 기본 문제는 바로 또 그룹을 나누어서 좀 알아봐요. 왜냐하면 같은 그룹이면 같은 특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좀 알아보면은 그러면 내가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베트남어도 다른 언어도 이렇게 첫 번째는 가장 큰 그룹은 자음 그룹하고 모음 그룹이 있습니다. 그죠? 네. 모음 그룹, 자음 그룹. 참고로, 그러면은 당연히 외울 수밖에 없는 건데, 어떤 아이들 모음인지, 어떤 아이들 자음인지, 그렇게 하는 건데. 자, 여러분, 왜 외워야 돼요? 안 외우면 안 돼요? 당연히 안 외우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외우면 좋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데 외우면 힘들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좀 편한 방식이 있으면 좋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점을 좀 찾아냈어요. 첫 번째는 모음 그룹인 경우는 두 가지 포인트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자, 일단은 바로 글인 경우, 글씨인 경우는 혼자 있을 수 있다. 혼자 있을 수 있다. 네, 그렇게 해요. 혼자 있어도 가능하다. 음절이 만들 수 있다. 말이 된다. 네, 모음인 경우 첫 번째는 바로 그 아이만 있어도 충분히 어느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두 번째인 경우는 바로 발음인 경우 혼자 있어도 내가 소리 낼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영어인 경우 이 아이는 바로 모음이죠. 혼자 있어도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혼자 있어도 돼요. 그리고 발음할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모음. 그죠? 자음인 경우는 역시 반대로. 혼자 있으면 안 돼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혼자 있으면 발음 못 해요.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자, 여러분, 한국어는 이런 아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는 바로 한글표 말고는, 그러면 어떤 문서에서 이런 아이 혼자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쵸? 혼자 있는 거 없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좀 발음해 주세요. 하면은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어떤 분이 니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니은은 발음하는 거 아니고 이름이죠. 저 부르는 거예요. 이름. 그죠? 그죠? 발음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런 아이는 자음입니다. 그죠? 이런 아이는 모음이에요. 그죠? 네, 그렇게 해요. 자, 그러면은 또 베트남어는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로 모음도 또 나눠져요. 그러면 더 작게 하면은 더 쉽게 외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렇게. 자, 모음인 경우는 단모음도 있어요. 이중 모음도 있어요. 자음도 마찬가지로 단자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중 자음도 있죠. 이렇게 있어요. 네. 자, 베트남어는 이렇게 29개 문자가 있어요. 그러면 단모음, 단은 말 그대로 혼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모양이 혼자. 그죠? 혼자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는 12개가 있습니다. 단이기 때문에 혼자, IPA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 저 표에 보이는 대로 단모음하고 단자음 합쳐서 만든 거예요. 그죠? 여기는 12개 있기 때문에 여기 나머지 17개입니다. 이해할 수 있죠? 단이기 때문에 여기는 다 혼자 있잖아요. 그죠? 다 기호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기호 하나 없어요. 기호 하나 없으면은 단, 모음, 단, 자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IPA 없기 때문에 영어인 경우는 모음인지 그리고 자음인지는 IPA 통해서 좀 구분해요. 그죠? 근데 여기 IPA 없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그죠? 단자음, 단모음 이렇게 합쳐서 29개 문자가 되어버려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이 단모음 기준으로 또 몇 가지 아이들은 좀 모여서 새로운 이중 모음 만들 수 있다.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면 예를 들어보면 제가 이런